안녕하세요. 네, 경영학을 강의하는 이인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처음 뵙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네,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네, 일단 오늘부터 이제 객관식반 이제 진행할 거고, 역시나 이제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얘기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첫 번째 맨날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같이 수업 해야 되니까 역시 뭐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한 채널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Q&A와 관련된 내용 이제 말씀드릴 거고, 뭐 크게 몇 가지 채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에커스 경영 홈페이지 안에 그 질문 게시판 쓸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이메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메일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회신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이 퍼즈월드, 그러니까 항상 이메일 써줄 때마다 어려워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FUZZYWORLD예요. 퍼즈월드 연세.ac.kr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수신할 거고요. 이 이메일 통해서 회신 드린 형태로 질의응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네이버 카페 하나 운영하는 게 있어서 그 네이버 카페 통해서도 질의응답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 네이버 카페 이름이 이인호 경영연구소 쪽 조회에서 들어가시면 카페 가입할 수 있으시고요. 이 카페 통해서 질의응답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카페는 이제 거기다 자료 좀 올려놓기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소통 채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는데 뭐 이미 다 가지고 계실 거고, 제가 예전에 기본반 할 때도 말씀드렸죠. 그냥 그 기본서 요거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교재 구성 역시 이제 가지고 계시니까 보시면 본문 들어가 있고 이제 뒤에 각 챕터별로 기출 및 예상 문제 들어가 있는데 그 기본반에서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 다 정리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출 및 예상 문제 풀어본 형태로 객관식반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뭐 일반적으로 CPA 객관식 경영학 교재 만들어 똑같이 그 기출 문제 넣는 거라서 이중적으로 부담드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내용들 가지고 그 객관식반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교재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의할지에 대한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만 정리 다 하셨다고 가정하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형태로 진행할 거냐면 그 본문 내용들을 간단하게 구조 중심으로 쭉 한번 훑어드린 형태로 일단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 각 챕터 뒤에 들어가 있는 기출 및 예상 문제들을 이제 풀어드리는 형태, 물론 이제 풀어드리면서 정답 체크하는 형태, 정답만 체크하는 형태 되지 않을 거고요.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설명들을 좀 가미한 형태로 그런 형태로 진행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객관식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 역할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역할이 제일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문제를 푸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구체적인 공부 방법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릴 건 그 회계사 경영학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있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쪽 시험들보다 유난히 기출문제를 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영학을 시험 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시험들도 있잖아요. 그쪽을 보게 되면 기출문제를 그 참조하는, 그러니까 출제 경향은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노골적으로 기출문제를 타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회계사 경영은 기출문제를 조금 노골적으로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기출문제들에 서 관심을 가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기출문제만 전부 다 정리하고 계셔도
50에서 60%는 해결할 수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회계사 경영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좀 많이 타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께서 좀 해 주셔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할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풀이 강의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미리 풀어보셔야 되세요. 예, 물론 예상컨대 어떤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긴 하냐면, 예전에 기본반 정리하시면서 이제 내용 정리하고 문제들 계속 풀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저만 생각인가요? 오늘 왜 이렇게 그 진지하세요? 예. 다 예전에 한 번씩 풀어보신 경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근데 가급적이면 다시 한번 이제 수업 전에, 어차피 우리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 없으니까 수업 전에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풀어보실 것을 부탁을 좀 드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제풀이 강의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미리 풀어보지 않으시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어쨌든 저는 진도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할 거고, 그 순간 그 문제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텍스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실 문제는 직접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박탈해버리는 형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수업 전에 미리 풀어볼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요. 제가 미리 학원 쪽에서 연락받은 건 미리 진도가 그러니까 공지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진도를 칼같이 지켜서 간다라고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지켜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도 감을 가지고 진도표를 만들어 드린 거라서 최대한 지켜서 갈 거니까 그 진도표에 맞춰 가지고 제발 좀 미리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나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물론 이제 칠판에다 판서도 하고 이러긴 하겠지만 그 판서를 여러분들이 받아 적는 건 이제는 의미 없어요. 예,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 판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아 적으시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뭘 좀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가급적이면 좀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기를 부탁을 좀 드리냐면, 그냥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걸 들으신 다음에 혹시 그 중에 좀 뽑아서 추가적으로 기록해 놔야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만 서브노트에다가 추가 기록해 놓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 문제는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 전부 다가 아니라도 이 문제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것도 있다라면 그 오답 노트 역시 이 서브노트에다가 가피를 해 놓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브노트를 좀 더 충실하게 단권한 형태로 이용하시는 것이 이 객관식반의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서브노트 활용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적어 놓으실 건 적어 놓으시는 거고, 오답 노트들 같이 추가해 놓는 형태, 결국 서브노트를 점점 더 세부적으로 단권화시키는 형태,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 조금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해설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제 그 이론 정리가 끝나는 상태라면 이론을 보시는 쪽보다는 문제를 회독하실 거예요. 문제를 회독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회독하시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가면서 이제 정답이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지루해진 형태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뭘 말씀을 드리냐면, 그 회독수 늘릴 때마다 이 문제 답이 뭐였지? 라는 걸 떠올리시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왜 이게 답이었지? 라는 걸 떠올리시면서 회독수를 늘리셔야만 회독수를 늘리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시요. 회독수 늘릴 때 분명히 본 문제란 말이에요. 회독수를 늘렸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 답이 뭐였지? 라는 생각하는 것은 그냥 답을 체크하는 것밖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독수를 늘릴 때마다 이 문제의 답이 뭐였지를 떠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답이었지? 라는 걸 떠올리시는 형태로 회독수를 늘리셔야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고, 회독수를 늘리는 거에 대한 의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의 답이 뭐였지가 아니라
왜 이 문제의 답이 이거였지? 요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회독수를 계속 늘리시면서 시험 때까지 가시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물론 그랬을 때 그 어떤 형태의 생각들 이제 많이 하시냐면, 물론 이제 그 회계사 시험에서 경영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이 정리가 되면 계속 문제만 돌린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금 위험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시험 날짜 임박해지면 문제 중심으로 가시는 건 맞으세요. 예, 경영학 같은 경우에 시험 날짜 임박해지면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건 맞으신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 중심으로 100%만 끌고 가시는 건 아주 위험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이론의 비중을요 20%에서 30%까지는 시험 전날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요. 점점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 기본반 하실 때 이론 중심으로 하셨을 거고, 점점 이제 이론과 문제에 대한 비중이 이제 그 시간 흘러간다고 했을 때 처음엔 이론의 비중이 높을 거고 점점 이제 문제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 끝에 가면 문제가 100%가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이론의 비중은 20에서 30%는 유지를 하셔야 된다고요. 네, 그럼 요거 역시 좀 고려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객관식반에서 좀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요 기조가 시험 때까지 계속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어차피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은 상반기 때 다 정리된 내용들이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쭉 끌고 가시는 것이 객관식반이 가지고 있는 취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정도가 이제 첫날 제가 오리엔테이션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객관식반이니까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의 목적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실 때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객관식반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요 내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역시 이제 문제를 푸실 때 그 문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경영학 객관식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 역시나 문제가 출제될 텐데 회계사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그 문제의 출제 유형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죠. 예. 그리고 그 형태를 보면 일단 크게 내용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냐면, 경영학적인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나 그런 개념들, 그러니까 좀 팩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물어보는 문제들도 생각보다 좀 있냐면,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물어보는 문제들 역시나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쪽은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면 대비하시면 되는데, 이쪽은 사실 열심히 대비하시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역시나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기본 인원 과정 얘기하면서 계속 논리적인 측면들을 강조해서 구조를 잡아드리며 설명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한 목적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 잘 따라오셨으면 이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어차피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만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되니까 어쨌든 이쪽에 이제 대비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먼저 경영학적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역시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서술형 문제와 계산형 문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제가 얘기하는 범위 안에는 재무관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예, 재무관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무관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경영학 범위 안에서의 계산형 문제라는 것은 이미 기출문제 한번 쭉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생산 운영 관리 쪽에서 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경영학적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는 서술형 문제와 계산형 문제 두 가지가 되는 거고, 계산형 문제가 출제되는 대부분의 범위는 생산 운영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일단 이 계산형 문제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계산형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물론 이제 미리 준비하시는 건 준비하셔야 되겠지만, 실전에 들어가셨을 때는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 1교시에 경영학만 시험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학하고 경영학을 같이 묶어서 보시는 거고,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경영학 안에는 재무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어떤 제한된 시간 안에 두 과목을 시험 보시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역시나 뭐 경험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말 문제인 경우, 그러니까 서술 형태의 문제인 경우와 계산형의 문제가 있을 때, 이 계산형의 문제가 한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제 아차 실수를 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계산형 문제 하나 푸시는데 말 문제 푸는 한 3문제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을 잡아먹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 문제는요, 계산 실수하시면 또 틀릴 가능성 높은 문제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형 문제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일단 판단이 서실 거예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풀 수 없는지. 일반적으로 판단이 안 서시면 그건 풀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판단이 서신 다음에 만약에 풀 수 있다는 판단이 서시면 푸시는 거지만, 풀 수 없다라는 판단, 아니면 잘 모르겠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는 찍으시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산 문제는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계산 문제 다 풀어야지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하세요. 특히나 지금까지 기출된 생산 운영관리의 계산 문제의 대부분들은요, 생각보다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은 문제는 없었어요. 예. 생각보다 그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좀 많은 문제들 위주로, 그러니까 문제 사이즈 좀 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쪽은 혹 잘못 건드리시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낭비하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산형 문제는 조금 전략적으로 한번 문제 쭉 읽어보시고, 풀 수 있다 없다는 판단에 서면, 풀 수 없다는 판단이 되면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아싸 그냥 찍어버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형 문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고요. 이 서술형 문제는 역시나 크게 형태적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 진유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간단한 문제 형태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다음 중 뭐뭐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또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는 형태의 출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그게 바로 진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이 진유형 푸실 때 가장 조심하실 건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역시 또 이 회계사 시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의 빈도가 훨씬 많아요. 예.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경우와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경우의 난이도 차이는 확 나죠. 왜냐하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게 되면 딱 하나만 찾으면 되지만, 적절한 것을 물어보게 되면 4개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적절하지 않은 것 4개를 찾아야 적절한 거 하나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적절하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제와 적절한 것을 구하는 문제는 난이도 차이가 확 나게 되고요. 그런 관점이니까 이제 그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가시는 건 분명한 의미를 가져요. 근데 역시 여기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회계사 시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 회계사 시험도 있었는데, 일단 제가 보는 판단선상에서 보게 되면 올해 회계사 시험은 사상 유례 쉬웠어요. 예. 근데 그 쉬웠다고 느끼는 것 중에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의 빈도가 한 30%, 40%? 많은 절반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하시면서 문제를 접근하시는 건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건 순수하게 제 개인적 견해이긴 한데, 그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내년에 시험 보실 때 그 경영학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 예전처럼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역시 이제 기조들을 좀 보면 어차피 회계사 시험인데 경영학을 어렵게 낼 이유가 있어? 라는 기저들이 좀 보이거든요. 예. 사실 회계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회계학이랑 재무관리랑 세법 잘 하시면 되는 거지, 사실 경영학 잘 하시는 건 의미 없거든요.
경영학 선생님 이런 얘기 하는 거 참 웃기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저도 학교 쪽에 좀 있다 보니까 그 기저들을 판단해 보면, 회계사 시험인데 경영을 그렇게 어렵게 낼 이유가 있어라는 기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올해처럼 쉬울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예, 역시 이제 변별력이나 시험이라는 건 변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작년까지의 그런 정도의 난이도까지는 아닐 거라는 게 제 개인적 판단이긴 합니다. 어쨌든 진영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의 출제들도 보여지고 있냐면 그룹형 문제의 출제들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새 그냥 그룹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냐면 A, B, C, D, E, F 쭉 깔아놓고 다음 중 관련된 것끼리 또는 옳은 것끼리 또는 틀린 것끼리 짝 찌어진 것을 찾아내는 거,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특히 올해 이거에 대한 빈도, 올해가 이게 좀 높았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출제도 있냐면 단답형 문제요. 이게 이제 단답형 문제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난이도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냥 순서대로 열거하게끔 하는 문제들. 다음 중 순서대로 열거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면서 여러 개 섞어가지고 순서대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아니면 다음 중 뭐뭐의 구성 요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면서 구성 요소 물어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단답형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체로 서술형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진이형, 그룹형, 단답형의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형태는 진이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룹형과 단답형에 대한 출제들도 되고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좀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적 마인드를 물어보는 문제는 딱 한 가지 형태.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경영학적 마인드를 묻는 문제이다 보니까 서술형 중에서는 당연히 진형 쪽의 출제가 가장 대표적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건 대비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험 출제 형태는 서술형과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자고 말씀드렸고, 서술형은 요 세 가지 형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기본적인 출제 유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됐을 때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첫 번째, 당연히 객관식 문제이니까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건 너무나 중요하세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경영학 시험 문제 푸실 때 이런 형태들 많이 보이는데 자기 생각이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접근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예.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으로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걸려 들어가요. 그럼 이제 뭐가 걸려 들어가야 되냐라는 건데, 제가 이제 기본 이론 강의할 때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경영학은 절대적인 개념이 지배하고 있는 학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이 지배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기준을 그냥 딱 칼같이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유연하게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유연하게 적용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다른 건 아니고요. 역시 여러분들 이제 객관식 문제 푸셨을 때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어떻게 푸시냐면 보기 5개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을 때 1번 보기 읽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동그라미 X를 표시하시죠. 2번, 3번, 4번, 5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라면 5가 하나 있을 때 그거 선택하시는 거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면 X가 있을 때 그거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예, 요게 이제 딱 요것만 가지고 고르시는 문제가 되는데, 역시나 경영학은 상대적인 개념이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그 5개 중에 여러분들이 판단이 안 되시는 것들이 생겨요. 예.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많이 잡아 놓으시냐면 세모를 잡아 놓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유연성 있게 적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요걸 이제 요령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객관식 문제의 정답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실 게 뭐냐면 객관식 문제의 정답은 하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잘 모르게 나오는 거니까 그 둘 중에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나머지 4개, 그러니까 5개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장 하나 읽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문장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나머지 문장 4개 포함해서 문장 5개, 보기 5개를 상대적으로 보면서 그 중에 출제자가 요구하는 가장 적절한 것들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연습들을 계속 객관식 문제를 푸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역은 똑같은 한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이 이 문제에 사용됐느냐 저 문제에 사용됐느냐에 따라서 O와 X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객관식 문제 정답은 하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경역 공부하실 때 가장 말리는 거 2가지가 있죠. 가장 말리는 거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앞자 따서 무조건 외우시는 거예요. 앞자 따서 무조건 외우시는 거 절대로 사실 경역 공부 특히 객관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해당되지 않겠지만 주관식으로 시험 봐야 되는 경역을 공부하실 때는 앞자 따는 거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뭔가 써야 되는데 뭔가 쓰기 위해서는 앞자가 떠올라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관식 시험을 보시는 게 아니라 객관식 시험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객관식 시험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앞자 따는 건 아주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여러 차례 제가 기본 이론 과정 때도 말씀을 드렸죠. 경영학은 경영학전이 없기 때문에 출제자가 사용하는 용어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앞자를 따고 외우고 계신 상태가 돼버리면 실제 시험에 들어가셔서 그 앞자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경우가 돼버리면 멘탈에 스크래치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보실 때 멘탈이 무너지면 다른 문제나 다른 과목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멘탈 관리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조건적으로 앞자 따는 거 저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기본 이론 과정 때도 이 얘기 똑같이 드렸지만 그래도 따시니까 정 따실 거면 무조건 외워서 따지 마시고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따시라고요. 그래야만 그 앞자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 이건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앞자 따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그냥 내용 아무것도 없이 문장 쭉 열거해 놓고 OX 형태로 공부하시는 거. 이건 역시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일한 문장이지만 경영학 과목의 특성상 이 문제에 사용되느냐 저 문제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O와 X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같이 말씀드리면서 요거 분명히 좀 생각을 해 주실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사실 이 2번째는 쉬워 보이진 않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문제상으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세요. 왜냐면 역시나 출제자가 어떤 의도에 따라서 정답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제자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건지 출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째 역시나 경영학적인 표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이것도 역시나 제가 기본 이론 과정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영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과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관점에 사용되는 용어랑 똑같은 용어가 경영학에서도 사용이 돼요. 그런데 용어가 똑같고 의미도 똑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용어만 똑같을 뿐이지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경영학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 용어니까 국어적으로 해석하시면 좀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영학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제가 기본 이론 과정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좀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 몇 가지만 떠올려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건 고전적과 현대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어적으로 가면 얘는 옛날 것, 얘는 요즘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경영학 사이드로 들어오면 고전적과 현대적은 예전 것과 옛날 것의 의미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험 문제에서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라는 표현이 출제가 되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고, X 관점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고요. 현대적이라는 것은 Y 관점으로 해석하셔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얹어서 가면, X 관점이라는 거 안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본적으로 타율적 존재, 외부 통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떠올려 볼게요. 동질적일까요? 이질적일까요? 동질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독립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상호 유기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독립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왜 얘가 독립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동질적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간이 상호 유기적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주고받을 게 있기 때문에 상호 유기적인 거예요. 근데 다 똑같으면 주고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겁니다. 다시 X관점, 타율적 존재, 외부 통제, 동질적, 독립적. 그 다음에 얘는 Y관점, 자율적 존재, 자아 통제, 이질적, 상호 유기적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해석하시면 조금 더 정답에 접근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역시 이거 만만찮게 제가 강조했던 거 있어요. 수평적과 수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국어적으로 했을 때 수평, 수직인데, 사실 경영에서 수평과 수직이 사용되면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역시나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경영학에서의 수평은 둘 중에 한 가지 의미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뭐였을까? 동일 단계란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수직이라는 것은 다른 단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율성이라는 표현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경영학에서 표현되는 자율성이라는 것은 싹 다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의사결정 권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얘기들 몇 차례 드렸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있긴 있었는데 이제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만 말씀드리면 이 정도가 될 거고, 얘네들을 좀 기억해 놓으신 것, 이것 역시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접근하시는 가장 좋은 팁 중에 한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원칙들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냐면, 역시 이제 이 세 번째 얘기는요,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건 정상적으로 푸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읽었는데 왠지 모르게 잘 모르겠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경우에 이제 테크닉적인 측면들 잠깐 좀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어떤 형태로 테크닉을 좀 부리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될 거냐면, 출제는 보기를 쓸 거고요. 그 보기가 문장으로 표현됐을 때 문장의 특성을 가지고 파악하시는 요령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예. 기본적인 요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들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게 맞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자체가 잘 모르겠을 때 뭔가 정답에 좀 근접할 수 있는 테크닉들이 있을 거고, 그 테크닉을 출제자가 쓰고 있는 문장의 특성들을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극단적 상황에 쓰는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어떤 형태의 문장을 보시게 될 거냐면요. 그 문장상으로 극단적인 표현들이 사용되는 문장들을 보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떤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항상, 모든, 뭐뭐만 이라는 표현들이요. 이러한 표현이 등장한다면 그 문장은 옳은 문장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틀린 문장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틀린 문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른 건 아니고 역시 계속 똑같은 얘기긴 한데 경영학이라는 과목이 가진 특성 사회과학이고요.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을 녹여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항상, 모든, 뭐뭐만이라는 표현들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경영학적으로는 틀린 문장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반대 얘기도 마찬가지죠.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 일반적인 표현이 보기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표현들 몇 가지 잡아드리면 일반적으로 또는 통상적으로 라는 표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등이 있다. 뭐뭐 등이 있다. 하나만 더.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형태의 문장들이요. 이런 형태의 문장들이라면 역시 뉘앙성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문장들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장들이 사용되면 이 문장들은 적절한 옳은 설명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나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그 어떤 문장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냐면 방향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들을 좀 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A가 증가하면 B가 증가한다 또는 B가 감소한다. 한 형태의 문장 패턴들. 예, 이런 문장 패턴들 역시나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많이 선호하는 객관식 문제 만들 때 많이 선호하는 문장 패턴들이고요. 이런 형태의 문장 패턴이 등장하게 되면 이건 이제 일률적으로 맞는 문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틀린 문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형태가 아니고요. 항상 이런 형태의 문장이 등장하면 확인하시는 겁니다. 뭐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이걸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뭐 일률적으로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방향성의 문장이 등장하면 그 문장들은 혹시 방향을 바꿔 놓지 않았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문장을 접근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형태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런 형태의 문장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문장 4개가 등장했어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시는 거냐면 이 문장부터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신 형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역시 문장 패턴상으로 대꾸적인 문장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A는 B고 C는 D다라는 형태의 문장 형태고요. 사실 회계사 시험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긴 합니다. 이 형태는요. 그러니까 다른 쪽 시험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회계사 시험에서 유난히 이 대꾸적인 문장들 많이 쓰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A는 B고 C는 D다. 역시나 일률적으로 맞습니다, 틀립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뭐에 대한 가능성을 예상하고 문장을 보셔야 된다? 얘와 얘를 바꿔놓든지 아니면 얘와 얘를 바꾸어 놓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장을 보셔야 된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과 관련된 문제와 대꾸적인 문장들, 그런 것들도 역시나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어떤 형태의 문장들도 좀 보시게 되냐면 제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장 쭉 한 다음에 뒤에 가서 뭐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형태로 마지막을 끊어버린 형태의 문장 패턴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형태의 문장 패턴이라면 한번 여쭤보고 시작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맞는 문장일 때 이런 형태를 쓸까요? 틀린 문장일 때 이런 형태를 쓸까요? 틀린 문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역시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할 때 그 문장에 대해서 뭔가 손을 댄다면 틀린 문장을 만들기 위한 의도일까요? 맞는 문장을 만들기 위한 의도일까요? 틀린 문장을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맞는 문장을 만들 때는요, 그냥 부담 없이 써요. 근데 뭔가 그 문장에다가 손을 댄다면, 뭔가 문장의 특성상 테크닉을 부린다면 그건 100% 틀린 문장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우리가 문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식의 표현 잘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부득불 출제상으로 문제에서 쭉 설명하고 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쓴다는 것은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손을 댄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당연히 틀린 문장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 요 정도가 이제 문장의 특성을 가지고 좀 이제 유령으로 테크닉으로 부리실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다 통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 경우. 예, 제가 예전에 기본이론 과정 강의하면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것들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의사결정 기준을 가지고 의사결정한다는 사실을 설명드리면서 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담 삼아 드렸냐면 찍는 거에 대한 것들 잠깐 말씀드린 적 있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찍는 것에 대한 얘기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가 제일 바보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찍는데 공을 들이는 것만큼 바보 같은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찍는데 절대로 시간 쓰는 건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드리는 말씀, 어떻게 찍는 걸 말씀드리냐면 그냥 아침에 시험장 가실 때 행운의 번호를 품으세요. 예. 그게 오히려 가장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근데 어떤 일도 있냐면,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 여러분들 찍으셔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5개를 다 몰라서 찍는 경우는 사실 또 없어요. 한 2-3개가 헷갈려서 이제 찍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으면 그냥 원칙을 세우세요. 뭐 앞번호 또는 뒷번호, 아니면 가장 긴 거, 아니면 가장 짧은 거. 한영도 그냥 원칙을 세우시고 그냥 그 원칙 하에서 움직이시는 게 시험 당일날 멘탈도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가장 안정적으로 멘탈 관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너무 많이 공들이지 말라는 말씀을 마무리 드리면서 일단 제가 객관식반 첫 시간에 말씀드린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은 마무리 지을 거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